네, 결국 어제 오후 6시 제1야당의 불참한 채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몫의 6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박병석 국회의장의 뜻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은 국회가 없어진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야당이 맡아왔고 혹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 뭐가 두렵습니까? 나중에 우리 역사가 오늘로서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네, 이렇게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퇴장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표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박 의장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19일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그 안에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파행으로 문을 연 21대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1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려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먼저 이번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민주당이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하는 국회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비난은 감수하겠다 이런 태도 같고요. 그리고 개혁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좀 주목을 끄는 분이 박병석 의장이세요. 근데 알려져 있기는 박병석 의장님이 이렇게 그 원 구성을 민주당과 그리고 다른 야삼당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은 박병석 의장님이 합리적이지만 굉장히 강단 있는 분입니다. 그게 두 개의 장면이 있는데 한 장면은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 때 그때 여당에서 이제 몇천억에 달하는 국채 보증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민주당 엄청 반대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정책위 의장 하면서 그 결정해서 지지해버립니다. 난 국익을 위해서 하겠다. 이 장면. 다른 하나는 2007년 정무위원장 하실 때 BBK 건 2008년. 그때 정무위원장 하면서 그 MB와 그 MB의 형을 제외한 모든 BBK 관련자 증인 채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굉장히 그 정부 여당으로부터 비난받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소신 있게 하는 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일하는 국회 만들고 국민이 원하시는 국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야는 파행 관계일지 모르지만 국회는 일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참을 만큼 참았는데 어떻게 참았는지 어느 정도 참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시를 반을 허리를 깰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생과 협치에 대한 기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기 전에 제가 뭐 책을 한 권 보고 왔는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이게 뭐 스티븐 레비츠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책 얘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총칼이 아니다. 예전과 같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총칼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종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히 뭐 들어봄직한 얘기입니다만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수단과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상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쎄요. 이렇게 이제 생각드는 게 좀 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래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강요된 애국이 있었고 반공 메카시즘이 있었고 뭐 여기에 빨갱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뭐 그로 인하여 자유가 굉장히 위축이 되었던 거기에 대해서 한글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여권의 지도부들이 우리 뭐 최 의원께서도 시민 활동을 해오셨고 거기에 아스팔트 투쟁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에 한거해왔고 저항을 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뭔가 되자부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란 말이죠.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위기적 상황에 일질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존재적 가치, n분의 1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치거든요. 이 정치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예. 혼자서 한다 그러면 그건 통치적 행위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상생의 기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정치적 구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다수결의 원칙,
뭐 국가적 경제 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임을 독식하고 지금까지 뭐 언론에 다 보도 나왔습니다만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을 정도의 전례가 없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태보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정부 여당의 행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이 법사위원장이 어제 선출이 됐습니다. 윤호중 의원 4선인데 사실 윤호중 의원이 선출된 걸 두고 당 안팎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법사위 경험도 없는 상황이고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이런 선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 우선 여상규 트라우마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운영하는 거 보면 내가 판사 출신인데, 내가 율사 출신인데, 내가 이런데 이런 태도가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율사 출신이 아닌 법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경험이 풍부한 법사위원장, 여기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법조계 인맥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로비와 무관한 법사위원장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호중 의원의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 당 사무총장만 4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무 능력도 뛰어난 분이고 아마 민주당 내에서 멀티가 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그중에서도 으뜸이 윤호중 의원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사 출신보다는 인맥이나 관계에 끄달리지 않고 정말 그 사법개혁까지 잘 이끌어 가실 분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사법개혁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의 좀 핵심을 두기 위해서 윤호중 전 사무총장을 이렇게 내정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민주당의 전략을 참 잘 세우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법사위원장 내정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예상을 뒤엎고 윤호중 전 사무총장이 됐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축구 경기로 따지면은 골키퍼 없는 축구 경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윤호중 의원이 어느 정도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기조를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찬 측근으로 분리되고 경제통 또 정책통으로 분리되는 윤호중 의원의 여기에 대한 당에 대한 기여도 그 충성도를 아마 높이 샀지 않느냐 첫 번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갔었다는 그에 대한 명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옥신각신 싸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내재된 얘기가 자구 체계, 그다음 법 체계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윤호중이라는 비전문가 가문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법사위에 대한 법 체계라든가 자구 계획 수정 이런 권한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해찬 당대표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해찬 당대표가 재임하기 지금 당대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처리하겠다라는 어떤 의중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결국 윤호중 의원이 이해찬 의원의 측근이라고 기증사실 측근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당대표로 있을 때 시급한 어떤 현안들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여기에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예,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 포석 두는 거 보면 대표가 누가 와도 사법개혁은 완수하겠다. 이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호중 의원이 이해찬 대표와 평민연으로부터 같이 정치를 했으니까 오래 같이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이해찬 대표의 측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윤호중 의원 자체가 스스로 개혁을 소신으로 정치를 해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당 내외 평가가 지금까지 그렇게 무리한 행보를 하거나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적이 없이 그냥 민주화와 개혁을 위하여 꾸준히 일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예. 개혁도 자체 발광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법개혁의 적임자고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됩니다. 이 법사위 외에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다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좀 주목된 상임위 있으셨나요? 그냥 무난합니다. 나머지는.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법사위원장이 가장 주목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이게 그 일종의 상원 역할을 했다, 게이트키퍼 역할인데 과연 윤호정 의원이 정책동으로 있어 왔는데 이 법사위원장을 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전문가인데 그런데 뭐 역사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 박영선 의원이 비전문가를 법사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또 활발한 또 법사위원장 활동을 했단 말이죠.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비전문가가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여기에 이해적 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윤호정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역시 송영길 의원의 외통위 부분입니다. 굳이 뭐 진영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비문 진영 쪽에 속하는 의원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해낼지 더군다나 지금 대북 관계가 경색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여야에 대한 협치 구조 그리고 야당에 대한 협조 구조 이걸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참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예. 통합당은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이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장 뭐 18개 상임위원장 다 여당에 가져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당 내에서 그래도 실리라도 챙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6개 상임위원장 선택된 것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민주당 스스로도 어느 정도 좀 다시 좀 합의를 하자라는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일종의 좀 알짜 상임위를 좀 남겨뒀다 이런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현실적으로 된다고 뭐 보세요? 타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여기 뭐 장재원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실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면 일리 있는 그런 얘기라 봅니다. 그러나 저는 뭐 평론가적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예. 모든 투쟁의 본질적인 것은 궁핍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경제적 궁핍이든 사상의 궁핍이든 그 궁핍이 따르지 않으면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 뭐 동서고금 이래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저는 통합당이 야당으로서 투쟁을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궁핍한 상황이죠. 왜냐 그러면은 당내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보름 만에 사실상 지도부 공백이라는 그런 그쵸.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좀 조만간에 19일 정도의 여당은 여기에 대한 나머지 상임위원 강행 처리에 대한 기조도 지금 엿보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리를 찾는다 그러면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 기반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도적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잘된 선택이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판단에 대한 기로에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오히려 투쟁 일변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 투쟁이라는 것이 발목 잡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데 시달릴 수가 있겠죠. 비판 여론에. 그러나 야당의 본질적인 의미 자체가 실질적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도 실리도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법사위뿐만 아니라 그 여당에 대한 제어 장치에 사실상 실패했단 말이죠. 첫 단추가 잘못 끼어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리적인 조건을 합의를 한다 해서 여기에 실리를 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뭐 일사불란한 그런 대응 체제 그런 걸로 가는 것이 뭐 정치 실리가 오히려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예, 투쟁, 뭐 장외 투쟁 혹은 뭐 그런 행동에 나서려고 하는 것도 과거에 20대 국회 때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지금 안다라는 뭐 통합당 내에서의 그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밖에까지 나가는 그런 행동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통합당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통합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야당이 실리를 챙기는 건 뭐 말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야당은 예를 들면 어떤 정책적인 대안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서 국민들의 점수를 얻거나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위원장 자리 몇 개 얻어서 실리 챙긴다 이 논리 자체는 말 안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군색한 것은 주호영 대표가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를 여당에 주는 대신 젖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 문체위, 교육위 그런 알짜 상임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총에 올렸는데 의총에서 부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면목이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토스만 했다? 이거는 더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총에서 거부당한 원내대표의 안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뭘로 결정이 되냐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확보해서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고 국회를 빨리 운영해서 상임위에서 추경을 심사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래통합당이 주 변수는 될 수 없고 민주당이 얼마나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보시기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느냐, 그리고 정말 가시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미중유의 경제 위기를 가져왔고 문재인 정부가 미중유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역시 민주당도 미중유의 대응으로 국회를 빨리 돌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화면 보시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일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마스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디에 점수를 줄까요?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법사위에 집착하고 그거를 정치 공세로 만들면서 스스로 퇴로를 막아버린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수순은 국회 내에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국회 내에서 싸우는 건 상임위에 들어가서 언론에 대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임위 안 들어가면 계속 피켓팅 하겠다는 건데 저희 많이 해봤지만 참 허무한 게 피켓팅입니다. 지도부 책임론 앞서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 아닙니까? 근데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신임을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 의지는 아직까지 굽히지 않고 있는데, 그럼 그 지도부는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사퇴하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명분이 필요한 것이죠. 이 명분을 줄 수 있는 쪽이 여당일 수도 있고 미래통합당 내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11대 7에 대한 부분에 7개서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합의했고 그 합의안을 던졌는데 이것이 통합당이 거부를 했다. 이건 뭐 제가 알고 있고는 아마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종의 주호영 원내대표 역할이 있는 것이죠. 원내대표 역할이라는 것은 여기 원내 협상의 선봉에 서서 그 협상을 타결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 협상안이다 해서 가져와서 이것을 협상안이라고 던진 것이 아니고 진행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협치가 아니고 협박에 가까웠다라고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퇴를 왜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내 몸을 던져서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론, 지금 이게 책임론에 관련된 사안들이 아니라는 거죠. 통합당 내부에 봤을 때.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여당 원내대표의 책임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여당 자체의 야당의 책임들이 문제 아니고 여당의 국정에 대한 임하는 태도 그리고 국회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야당 대표가 협상안과 협상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여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퇴를 던지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여당의 이런 어떤 독선적인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알려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절박한 사퇴를 심정이 들어가 한다는 있다고 봐야 그 되겠죠. 의사가 그런 것들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화려한 외출에 필요한 핸드백 신세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협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극단적인 어떤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기에 절박함이 있는 근데 것이죠. 잠시만요. 저는 어떤 원내대표가 여당이 이 안을 내밀었다, 나는 의견이 없다 이러면서 의총에 안을 가지고 가는 거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오히려 더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 기에 눌렸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야당은 오포지트 파티로서 투쟁하는 존재인데 그게 기에 눌렸으면 정말 이건 큰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건 팩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원내대표가 여야가 협상할 때 협상안이 원내 지도부가 보기엔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협상안을 올리는 거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협상장에서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팩트와는 다른 말씀 같아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는 사퇴 의사를 굽히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계속 재신임을 했고 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일지. 왜냐하면 본회의가 19일 날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돌아오겠습니까?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물도 뺏기고 배도 뺏긴 거예요. 그래서 고기잡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 원내대표 고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본인을 던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국민들에 알려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 있는 걸로 봅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어떤 지적이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명분은 사실 야당이 줄 수도 있고 여당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독선적인 국정 행태를 보인다 그러면 국민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라는 어떤 경계심과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협상을 제시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제시안이 어떤 건지는 뭐 지금 알 길 없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명분을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친하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지금 원내대표가 공석이 돼 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통합당이 굉장한 이 뭔가 좀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려고 공백이 하고 생긴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당에 대응하고 견제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추설해 가지고 투쟁으로 가든지 어떤 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선택이 돼 있든지 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을 잘못했다 이런 비판은 지금까지는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15 공동선언 2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그리고 현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기념식이 좀 축소돼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메시지를 내놨는데, 기대만큼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또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대화의 끈은 좀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측에도 좀 대화를 이어가자라는 요청을 또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고 당장에 대한민국이 그래 좋다, 우리도 군사적으로 대결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을 놓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일부에서 대북 특사 운운하면서 자기 정치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북 특사를 다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대북 특사 보낼 때입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미국의 특사를 보내야 될 때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알리고 컨센서스를 얻은 다음 최소한 금강산 관광은 하겠다든지 뭔가 이제 여지를 넓히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이건 똑같이 미국이 다시 발목 잡는 그런 형국이 될 건데 왜 대북 특사를 얘기하시는지 저로서는 적어도 여야 정치인들 모두, 그리고 특히 야당의 경우는 이게 몇 가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경제,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문제, 세 번째 외교 문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북 특사 운운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자기 정치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내용 중에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 만큼 좀 잘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의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회 내에서 판문점 선언을 포함해서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여당 내에서, 이렇게 범여권 내에서 좀 촉구하는 결의안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 측에서는 북한 도발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 굉장히 정반대의 대북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보겠습니까? 뭐 대북 정치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권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토에 대한 안보, 그런 헌법의 수호, 이거는 뭐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한민족이다 이런 논의를 떠나서 북한 쪽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먼저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안보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은 여기에 필요한 합당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다 뭐 일관성 측면에서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얘기보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불법적인 무력 도발을 했다든가 여기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기조 그리고 안보 이건
여기에 합당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여당의 어떤 독식 이야기하고 있고 상임위 석권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한 소위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시에 판문점 합의, 이 남북 관계 합의에 대한 이행을 사실상 북한이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 약속 자체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실행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인데 물론 다른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 결국 여기에 대한 법적인 효력, 제도적 효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법제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법사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근데 거죠. 이게 좋은 모습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북한의 저런 군사적 도발 발언, 도발한 건 아니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북한 도발을 중단하라 북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여당 의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중하자, 개성공단 등 재개 논의하자 이런 게 여야가 굉장히 좋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역할 분담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긍정적이다. 객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